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단일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 85%를 기록하면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최고위원도 친명계로 모두 채웠습니다.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파열음은커녕 화기애애하게 웃는 소리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못마땅한 쪽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애써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일사불란한 대오가 더 싸우기에 좋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월요일 아침 이재명 대표 체제 앞날을 전망해보고 또 친일 정권의 핵심 인물 김태효의 발언,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제목은 백운기와 딥블루인데 오늘 아침에 예고 좀 보셨죠?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목요일 오후 4시 여러분과 깊은 바닷속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깊은 바닷속은 파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정어리언만 있습니다. 백운기와 딥블루 깊은 공감의 바닷속으로 들어와. 예, 들어와. 황정민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보스 형님 TV께서 모니터 열고 들어갈 뻔했네 그러셨고요. 정연희님 안녕하세요. 딥블루 들어와 하하하 방송 열자마자 들어와 차 시동 켜다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셨는데요. 목요일 백운기와 딥블루는 여러분과 깊은 공감의 바닷속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다 못다한 얘기들 한번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그동안 좀 나누고 싶었던 얘기 못 나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오후 4시 기억해 주시고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또 뭐 현안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우리 커뮤니티에 미리 질문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가운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소병률님. 그동안에 좀 안 보이셔서 궁금했는데 몸이 좀 편찮으셨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데 아이고 많이 좋아지셨나요?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느라 이제야 좀 정신 차리고 간만에 들렀습니다. 이번 주에는 퇴원을 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빨리 쾌차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제 이름 알아보고 인사 건네주셨던 분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도 정어리언이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소병률님 이제 우리 정어리언들이 다 아는 친구가 됐지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고 우리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향기님께서 선물 거절만 하다가 이번에 선크림 받아서 사업장 기사에게 와이프한테 선물하라고 주었더니 바로 정어리 무리에 섞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하셨는데 예, 사양하지 마시고 받아서 또 본인이 있으시면 주변에도 널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세 분 하다가 오늘 왜 두 분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대표 패널 두 분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종대 의원님하고 최진봉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두 분이 동갑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동갑내기예요? 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호적은 고무줄 호적이라서
그런데 뭐 정신적으로나 이 스피릿이 저보다 성숙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 교수님이.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은 불가에서 우리 사형 같은 분이다. 사형이다. 왜 이러세요? 이 영혼이 튼튼하신 분이에요. 영혼의 근육이 튼튼하신 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비디오는 훨씬 형님같이 보이세요. 그래요? 그 말 안 들으려고 이 말한 건데 기어이 나오네요. 학번이 저보다 한 학번이 빠르세요. 아, 그러시군요. 학번은. 우리 시대 뭐 그거 별 큰 차이. 그래요? 예. 그럼 뭐 어쨌든 뭐. 두 분이 뭐 친구처럼 예.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 이렇게 모시면서 야 이거 참 코너가 멋진 코너가 되겠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그래서 김종대 최진봉 이걸 어떻게 좀 버무려서 해볼까 했는데 얼른 떠오르는 게 대봉씨 응? 아주 뭐 정말 좋은 네. 감 있잖아요. 감 있죠. 큰 거. 대봉씨도 떠오르고 또 침소봉대 이것도 떠오르고 근데 침소봉대가 사실은 좀 좋은 표현이 아니라서 그렇죠. 뭐가 좀 좋겠는지 두 분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면 예. 그걸로 코너 제목을 만들겠습니다. 뭐 고민하겠습니다. 뭐 뭔가 자꾸 이렇게 붙잡아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 보이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다 수용할게요. 붙잡아 두는 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 패널 두 분을 마다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 꾸몄는데 보니까 또 금요일인가? 매불쇼에 두 분도 같이 나란히 나가죠. 있는데 맞습니다. 늘상 같이 제 옆에 앉아 계시죠. 제가 매불쇼 별로 못 봤는데 딱 두 분이 계셔서 뭔가 봤더니 최진봉 교수님 뭐 그때 늦게 오시다가 차가 사고 났다고 그러는데 사고 괜찮아요? 긁히고. 뭐 아직 고치지 않았는데 목요일날 고칠 계획입니다. 예. 가지고 가서 맡겨야 돼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네, 약간 좀 많이 긁혔더라고요. 매부쇼 빨리 오시느라고 그러니까 그날 급하게 그 차 사고 때문에 좀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예. 평소보다 늦게. 그래서 최욱 씨한테 한 소리 듣고. 그런데 차 사고 나고 예. 얼마나 열받습니까? 날은 덥고. 예. 근데 제가 매불쇼 이렇게 한번 봤는데 광고가 되게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매불쇼가 PC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PC주의? 예. 그게 뭐예요? 그 폴리티컬 커렉터니스라고 해서 정체성 정치라고도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요즘은 뭐 종족주의, 부족주의 이렇게 나누는 담론이 많잖아요. 뭐 좋은 사상인데 사실은 페미니즘이 그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소수자 운동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라는 게 자꾸 그 분란의 소지가 되는데 그런 어떤 그게 없이 좀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표현의 그 허용 범위가 좀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금 뭐랄까 민망한 것도 좀 허용이 되는 문화. 그렇군요. 예. 거기서- 충청도 문화가 그래요. 충청도는 지역 비하를 해도 비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 거기서 김종대 의원이 흑염소 거기서 맨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맨날 이야기. 흑염소. 아무튼 뭐 다른 프로그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카자흐스탄의 홍범도 루트로 그 알마티로 가가지고 이제 크즈롤타로 건너가서 기차로 21시간입니다. 거기서 고려 극장, 그 다음에 고려 일보, 고려인의 거리,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그 원래 안장돼 있던 묘역, 다른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고려인 4세, 5세 그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맞이해 주는데 일정을 내 같이 하는데 참으로 감동적이었죠.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 음식 문화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4세, 5세가 돼도 이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도대체 민족이 무엇이길래 얼마든지 그 사회에 동화되고 소멸되어야 법한 이 문화 풍습의 얼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런 점에서 가슴이 뭉클한데 같은 시간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이런 걸 짚밟는 뉴스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전 세계 그 많이 나가 계시지만은 특히 그 굴곡과 순환. 그 홍범도 장군 일행이 그 강제 이주 당할 때 기차 안에서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왜요? 추위로 굶주리고. 그다음에 그 강물을 끌어다가 논을 만들어 가지고 벽시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인한 생존 의지와 그 풍습과 이 문화를 지키는 어떤 동포들의 이런 걸 봤을 때 도대체 민족이란 게 무엇이길래 이다지도 끈끈하고 저 면면이 이어지는가 이런 면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라는 걸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그러니까요. 홍범도 장군의 눈물은 안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고려인들이 실시간으로 국내 뉴스를 다 봤어요. 전부 다 봤습니다. 다 아시는군요. 네, 전부 다 알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있습니다. 고국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실 텐데, 그러니까 한 마디도 안 빼놓고 다 봤다는 건 너무 관심이 많았다는 건데, 근데 뜻밖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건 한국의 국내 정치고 또 바뀔 거 압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저기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꿀 겁니다. 여기 한 명만 바꾸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웃음이 확 웃음바다가 터졌죠. 예. 이렇게 또 두 분 모시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네요. 보스 형님 TV께서는 특종 대봉 뭐 이러면 어떠냐. 이름을 가시나님 두 분의 닉을 소신 대봉이라고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그래요? 예, 좋은 제목들 많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산이 대이님 딥블루 산소 마스크 사러 가야 됩니까? 예. 정말 목요일 날 오후 4시 저도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또 들어와 릴레이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상부님 최진봉 김종대의 진짜 대담 진대타임. 오, 이것도 괜찮은데요. 진대타임. 예,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는데 이재명 대표 당선은 사실 기정사실이었고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것 궁금했죠. 85%. 그리고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때 김대중 총재 이후로 연임에 성공한 두 번째 대표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이 됐던 게 정봉주 후보의 탈락인데 탈락까지 갈까? 그래도 기존에 얻어놓은 표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결국 탈락했습니다. 참 무섭다 하는 생각 들었는데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보지요. 최진봉 교수님. 네. 정봉주 후보 얘기부터 해보죠. 아니 그래도 기존에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1등, 2등까지는 안 돼도 될 거다 했는데 막판에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그 지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했는데 그때 안 들어왔던 분, ARS 투표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투표를 못 하더라도 마지막 이틀 동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체적으로 어제 마지막 투표 전까지 한 50%가 아직 투표를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50%는 이미 공개가 된 상태였고 거기서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약간 이제 상승세를 탔었는데 나머지 50%는 아직 표심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결국 그 발언이 당원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을 줬고 그 실망감과 좌절이 결국은 당원들이 표를 던지는 방법으로 응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친명팔이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로 썼는지 뭐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지만 당원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해명 기자회견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기자회견 할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뭐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친명팔이라는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자기가 그걸 척결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게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계속 지역 갈 때마다 이제 다른 방송 중계하러 갔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논란이 있은 뒤에도요. 지역에서 연설할 때 똑같은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지자 입장에서는 반성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이 소신이구나. 정봉주 후보는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되고 나서 지역에서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컨대
뭐 정말 유튜브 중에 뭐 어떤 부류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친명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 함께한 그룹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안 했다니까요. 계속 친명파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얘를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제 말이긴 하지만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게 결국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됐을 때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게 이제 결국은 다시 당원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표심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결국은 정봉주 후보가 아웃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전략을 그러면 좀 잘못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최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닌 게 지난 3월에 받은 공천도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수습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뭐 발목질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저기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뢰를 쌓아왔다가 계속 이제 말로 잃어버리는 게 올해만 해도 결정적인 장면이 지금 2번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현주 후보 보십시오. 내 까먹고 적대시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딱 화끈하게 협력하겠다 해서 화려하게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가장 대조적인 사례입니다. 한 분은 독립군처럼 계속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게 뭔가 잘못 그 방향을 틀고 한 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틀어서 되고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골문 앞 정치다 이건. 골문 앞에서의 정치.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봉주 후보 경우에는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가 필요하다고 실제 소신이 있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공석사석에서 여러 번 뵀지만은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냐 이 부분은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재명 체제로 가다가 당이 잘못해서 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경쟁 체제는 유지가 돼야 된다. 자기가 그런데 어떤 그 소금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반면에 악의적으로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있는데 이 스펙트럼 중에서 이제 본인이 처한 위치가 어디냐 하는데 막판에 해명한 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견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조금 그 박원석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불거졌을 때 좀 그런 방향을 선명하게 하면서도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 남겠다. 야당 속의 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집권을 위한 우리의 어떤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좀 자세를 낮췄더라면 그러게요. 어땠을까? 그러면 탈락하는 일까지는 없었을 거다. 최소한 탈락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박원석 의원하고는 이제 원수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은 그 사석에서 한 얘기를 한 거는 박원석 의원한테 좀 원망의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 표현을 정봉주 의원이 한 적이 없고 박원석 의원에 대해서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예. 오히려 그거는 뭐 자신이 한 말로 인정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둘 사이는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봉주 의원이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포지셔닝을 좀 잘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을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계속 밀고 가고 또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최종 마지막 경선 대회전을 앞두고 나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그렇게까지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자꾸 우리가 봤을 때는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 판단을 저렇게 할까?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냐면 초반의 상승세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되기는 될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5등이라도 들어가긴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물론 뭐 저는 정봉주 전 의원과 뭐 얘기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에 정말 본인이 최고위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 왜냐면 현장에 가보시면요. 그 정봉주 의원 연설 시작하잖아요. 야유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막 나가라, 뭐 그만둬라, 사퇴라. 이게요. 정말 귀에 들릴 정도로 막 엄청나게 크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야유 속에서 혼자 막 하거든요. 연설은 계속. 그 정도의 느낌이면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혀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한 상황이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해 놨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5등으로는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다면 그렇게 무모하게 만약에 최고위원 내가 떨어질 거라고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딱 위치를 정하고 5등으로라도 됐다. 그러면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본인의 자리매김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세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성남시나 경기도지사 하실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저는 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나면 사실 이제 그 시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소위 친명팔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친명팔이라는 개념 안에 뭐 모든 당원들을 포함시켰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라고 하면 이런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친명팔이라는 말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는 그렇죠. 얘기예요. 무슨 뭐 장사꾼 팔이 이런 네, 느낌이 이게 딱 말이야. 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사용의 문제라든지 고집을 꺾지 않고 본인이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이번 이제 선거적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자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데 처음에 정봉주 의원이 그 8월 초만 하더라도 목표가 1위 당선 수석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1등 했으니까요. 예. 그때 이제 그 어느 정도 탄탄하게 선두를 굳히기가 들어가면서 나온 담론이 삼부토건이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에 3부는 누구 겁니까? 이걸로 하면서 본인은 어떤 지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척자. 과거에 이명박 때 BBK. 예. 그거 누구 겁니까? 뭐 이러다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치를 복원하겠다. 당이 너무 미흡하다 싸우는데. 그리고 전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전투력이 있으면서 대표와의 어떤 약간의 긴장 관계도 감수하면서 어떤 좀 돌격대 같이 자기 스스로 뚫고 나가는 이런 정치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후반부에 이게 무슨 친명팔이 이런 건 전형 동안 여기에 이게 들어맞지도 않고 도무지 전략적인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이 프레임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물론 그 계기는 박원석 의원 발언에서 시작됐지만 그러면 고집을 그냥 부리는단 말이에요. 계속 이걸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애시당초 출마 목적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본인은 어떤 그 장외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고난의 역사를 자산으로 해가지고 이 정권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해서 삼부토건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게 갑자기 외부로 향한 전략이 내부로 이렇게 180도 바뀌냐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생각할 지점이 많은데 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풀릴 일이냐. 그런 점에서는 본인의 전략을 조금 더 자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봉주 후보의 탈락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 주셨네요. 꽃할배님, 누구나 주디 방정으로 실수할 수 있는데 사과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잘남 때문에 자업자득 인과응보로 끝나버린 듯 그런 분석을 주셨고요. 로즈마리님, 결과적으로 정봉주 후보가 흥행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당원의 뜻을 거스린다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지요. 민심이 천심입니다. 이제는 혹독하고 가열차게 이재명 대표와 싸워나갑시다. 부산이대이님, 정봉주는 당원보다 국민 여론 표를 노리고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전략 실패, 본심만 노출한 것 같습니다.
운명의 여신님, 선거 전략 문제가 아니라 정봉주의 정신 상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죠. 저런 자가 최고위원 되었다면 아사리판 됐을 겁니다. 김정숙님, 1. 쓰레기 보수 언론의 이슈를 만들어준 것. 2.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경계에서 사적인 게 과한 점. 3. 버티기 들어간 정부에 좋은 먹잇감을 준 점. 4. 당원들의 마음에 실망을 준 점. 이렇게 매우 날카롭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관전을 했어요. 왜 초반에 1등을 했던 정봉주 후보가 마지막에 탈락을 했을까? 이번에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 당원,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보는 거죠. 맨 처음에 정봉주 후보가 1등을 했잖아요. 그때 왜 1등을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역. 그런데 여기는 국회의원 배지가 없어요.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종횡무진 잘 싸워줄 거다. 그런 기대가 아마 1등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비상시국이다. 민주당이 보통 정신 갖고 싸우면 안 된다. 진짜 이번에 쌍권들 잘 골라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보다 정봉주가 더 화끈하게 잘 싸울 거야. 저 쌈꾼이잖아. 이렇게 해서 1등을 뽑았는데 이제 이게 막 꼬이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러면 얼른 수습하고 그래도 내가 잘 싸울 수 있을 거다라고 잡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현희 후보가 2등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단 맨 처음에 뜨거운 뙤약볕에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좀 뭐 다쳤죠. 네. 그 다음에 법사위 들어가다가 얼굴 다쳐 허리 다쳐 다쳤죠. 그게 약발이 좀 떨어져 갈 즈음에 또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김건희 살인자. 그런 걸 보면서 저기가 제대로 싸우겠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정봉주는 오히려 저 싸움을 제대로 하는데 맨 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네. 이런 생각. 그게 결국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전기가 되지 않았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싸우려는 대상의 어떤 총구를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야 되잖아요. 그걸 당원들한테 돌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후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밀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삼부통합 문제도 그렇고 가장 전략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또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막 밀어줬는데 갑자기 친명파리 얘기를 꺼내니까 총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이러다가 지금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할 이유가 없고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친명파리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시대 정신과 지금의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대한 정당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 건데 도리어 내부에 있는 친명파리 한다는 사람들이라고 소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들어와서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게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그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기자회견 할 때 본인이 거기를 좀 더 진실되게 어떤 마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고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친명파리 척결하겠다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진심은 그냥 내부적으로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표현에 정제되지 못한 게 화근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민주당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작은 영웅들이 연합해하고 또 확장해가면서 여태까지 어떤 그 권력을 만들어 왔던 그 오랜 역사가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뭐 특정 정파가 일색화되고 이러기에는 민주당의 역사와 품이 너무 넓다.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좀 넓은 공간을 폭넓게 활용하고 이렇게 좀 긍정적 에너지로 가져가면 좋을 걸. 너무 좀 스포일러? 약간의 그 어떤 그
이건 이제 미국에선 파티에서 방귀 낀 놈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그냥 찬물을 끼얹는 이런 어떤 느낌을 줬다는 거는 참으로 유감이고, 이게 그 공천도 사실은 취소되는 게 전체를 위해 가지고 너무 이 막말 범위가 조금 과하다 해서 선거 때 아프지만은 줬던 공천을 취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 미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같은 사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정치를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 전투력도 있고 선명하고 다 좋은데 지혜로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역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최진봉 TV님께서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이건 뭐예요? 누가 이렇게 아이디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절대 아닙니다. 저. 얼마나 우리 최진봉 얼마나 최진봉 교수님을 좋아하면 아이디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운기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다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뭐 비난하는 쪽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일 대우를 갖추고 제대로 싸울 그런 체배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에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 지도 체제니까 확실하게 갈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뭘 하자라고 할 때 어깃장 놓거나 반대하거나 그럴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잖아요. 이런 단일 대우로 싸우는 것이 확실히 더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적이 확실할 때, 그 다음에 국정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한 이런 어떤 국정의 주범이 확실할 때, 이럴 때 힘을 모아 공격한다는 점에서는 단일 대우가 필요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 내용이 분명할 때, 이럴 때 야당은 단일 대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투쟁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기술혁명이 다가오고 어쩌면은 세계 정세가 변하고 또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이 정책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단일 대우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때는 오히려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해 줘야 되거든요.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보다 앞서는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고 민심을 이렇게 접근하는 하나의 정당이 신경망 역할을 해서 거기서 민심을 그걸 또 관찰하고 그걸 대변하는 이런 것들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정책 역량은 폭이 넓어야 된다고 봐요.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된다. 그러나 싸울 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한 가지 성격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투쟁에 있어서 궁시렁궁시렁하고 군말하지 않고 힘을 누구나 보태고 헌신하는 이런 단일 정당으로서의 투쟁력을 높이는 거는 이 정권의 이제 임기 절반을 향해 가지고 야당이 보여줘야 될 경쟁력이다. 그러나 정치는 그 이상을 또 윤석열 이후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는 생각이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하던 사람들도 민주 집중제라고 안 그랬습니까?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의제는 집중을 해주는 이런 것이지, 이게 친명 일색이다, 뭐 일국화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제가 보니까 출신들이 다양해요. 정치, 경제, 안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색다른 얘기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봐요. 최재명 교수님 어떠세요? 이제 그야말로 확실한 대표, 힘 있는 대표가 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향후 전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뭐 계속 공격하면서 고립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즉, 뭐 만나는 문제도 그렇고, 물론 한동훈 대표는 또 만나겠다고 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수락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 다시 만나자. 또 한동훈 대표 다시 만나자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바로 더 큰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 자꾸 꽁무니 빼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만나가지고 자기가 얘기 다 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지겠으면 이거 써갖고 와서 읽었겠습니까? 자기 말할 기회 안 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방송에 나가야 돼요. 왜냐면 나가기 전에 그거 나간 뒤에 얘기했다가 딴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있는 데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나 타협이나 뭐 이런 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무시하면서 가는 전략을 쓸 텐데 그게 결국은 본인을 더 깎아내리는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뭐 대권 후보라고 제가 표현해 볼까요? 대권 후보나 아니면 대표, 야당 대표로서의 인지도나 아니면 지지율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제1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고 강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근데 정치 지도력이나 아니면 대안을 내놓는 문제나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더 낫게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무시한다 한들 국민들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집단 지도 체제보다 단일 지도 체제가 싸움이 도움이 된다.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무도한 정권에 싸우는 데는요, 당연히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거기에서 뭐 다른 얘기 되면 그때부터 또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얼마나 좋아해서 보수 언론이나 또 윤석열 정부는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그러면 다양성이 없으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최고위원 들어온 분들이 전문 분야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최고위원회는요 앞장서 싸우는 제1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임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의견들 취합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덤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 비어있는 사이에 뭐 마음대로 하고 그랬지만 지지율을 보면은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온 거를 한번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7. 왜 이렇게 높지 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리얼미터가 후예요. 이것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떨어진 겁니다. 6월 2주차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전에 리얼미터가 조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일주일 전보다 3.2%포인트 올라서 65.4예요. 이게 권역별로 보면 서울 다 지금 빠졌고 연령별로도 그렇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떨어졌다. 이것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이상하게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30일, 민주당이 42.2%를 기록했어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이 6.8 빠졌고 민주당이 5.4 상승했는데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지난 5월 2주차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당연히 최근에 나타났던 건국절 친일파 논쟁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꼰대들을 화나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세대 간의 공감을 확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뭐랄까 조금 고전적인 갈등 구조를 지금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윤석열 지지자 가운데도 이번에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30% 잡고 10%밖에 이번에 그거 잘했다고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건 대구 경북도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에는 대구에서도 아주 저항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오히려 호남보다 어떨 때는 앞서 나갔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국가 중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줬다는 거는 이거는 영남 민심에도 상당히 이거는 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념 논쟁에서 통일 담론까지, 그리고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전체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히 항전해 나갈 것이라, 항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대통령이 기존의 보수의 큰 범주에서도 일탈해서 뭔가 극단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뭔가 국민 대다수의 다수의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지금 딱 이 위치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위치예요. 딱 지지율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정치적인 위치가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텔아비브에 그 많은 시민들이 시위하고 이러니까 더 극단화되잖아. 더. 그러면서 전쟁을 더 오래 끌고 그런 심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철우 교수, 이종상 예, 광복회장의 아들 동아일보 인터뷰도 그렇고 자기 친구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할 때 나하고 나눈 대화 내용하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 저 윤석열은 어디서 나온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아니 친구까지 그러고 친구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쟤는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그 정도로 어떤 극단적인 방향으로 더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진보야 우리야 뭐 원래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죠. 그래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보수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통적 보수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건 조금 너무 나가는데, 이런 어떤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그 내용 한번 다뤄봅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죠. 중마고 이철우 교수.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종찬 회장이 광복회장 된 것도 그 이철우 교수하고의 인연 뭐 이런 것 있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좋았는데 이건 뭐 해도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철우 교수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주위에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종찬 회장도 그런 얘기했죠. 밀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자일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릅니까? 술 잘 마시고 머리는 비어있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 머릿속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채웠을까?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두 번째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인식 그리고 이 정부의 친일 성향 여기에 핵심 인물로 김태효를 꼽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무슨 뜻일까요? 참 뭐 얘기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 전에 김태효가 어떤 장가를 잠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2009년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북한의 김양건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하고 밀담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는 남북정상회담 막후 교섭을 진행했을 때 이것을 여지없이 뭉개고 깨버린 사람이 김태효입니다.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이죠. 예.
그다 기획 수석으로 이제 차관급으로 승진했던 김태효입니다.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뭐라 그랬느냐? 그때는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김양건을 만나고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협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당장 대통령실로 쳐들어가 가지고 북한 곧 망할 건데 왜 정상회담 하십니까? 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태희 그 장관이 하지도 않은 걸 모함을 했어요. 저기 북한에 쌀비로 주겠다고 문서로 써줬답니다. 이러니까 MB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저기 임태희를 불러요. 아니 당신이 뭔 약속을 해줬다는데 그러니까 임태희가 기가 막힌 거야. 그거는 주겠다는 문서가 아니라 의제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비로 문제가 그 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주겠다로 둔갑한 거죠. 그 순간 MB가 임태희한테 앞으로 대북 협상 라인에서 빠져라. 이래가지고 김태효한테로 그 주도권이 옮겨옵니다. 처음엔 통일부라 그랬고 그 다음엔 국정원이라 그랬는데 막판에 김태효가 나서가지고 중국에서 김양건을 만났죠.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쌀비로 못 준다예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 달랬어? 누가 달랬냐고. 그 순간 돈봉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돈봉투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개성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여관에서 북한 조평통을 만나가지고 남북관계 모든 파탄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 직후부터 이제 서해가 긴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그 주범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완전히 파탄내는데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추진했던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걸 갖다가 비밀리에 추구해가지고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걸 갖다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와, 이거 밀정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국가의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개 수석이 나서가지고 총리실에 연락하고 외교부에 연락해가지고 이걸 비공개로 집어넣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때 NSC 회의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올린 거예요. 이게 MB한테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김을동 의원이라고 그때 예. 김자진 예. 장군의 손녀, 거기 그 김두한의 딸, 거기가 막 그 여당인데도 난리치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밀실에서 이 중요한 협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들통이 나니까 MB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자른 거예요. 그때 이걸 몰래 못 하니까 그리고 MB가 이제 김태효의 위험성을 안 겁니다. 맨날 북한 무너진다 그래. 그래가지고 7월에 자르고 8월에 MB가 독도 방문했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일 관계가 오히려 또 불필요한 갈등으로 갔어요. 극과 극을 오고 간 거예요. 그때 그 주역이 다 김태효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지금까지 억쩌다가 나온 게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이게 곱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은 박진 장관이 처음에 그 말 한 적 있죠. 재작년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우리가 물에 반컵을 채웠는데 네. 일본이 반컵을 채워야 될 순서다 이 얘기인데 그때 제일 화를 낸 게 김태효라는 거예요. 외교부에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거야, 압력이. 왜 물 반컵 얘기했냐 이거지. 그나마 박진 장관이 얘기한 게 우리한테도 성이 안 차지만은 그나마 균형을 맞추려고 한 얘기인데 일본에 반컵 채워야 준다는 얘기를 왜 했냐는 거야, 이거를. 그 얘기가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채워지지 않은 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우린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실, 김태효 입장 그게 아니고 그 말도 잘못됐다. 왜 일본에 요구하냐 이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크로비스타의 그 아래 위층 사이였는데 김태효가 대통령실 들어오기 전에 쓴 논문을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중국은 몇 년 안에 망한다. 아니 논문에 나와 있어요. 미국이 과거에 냉전 때 소련을 굴복시킨 거 이상으로 중국을 두들겨 팰 거다. 항복할 때까지 두들겨 팰 거다. 이제 중국은 끝났다. 이렇게 써 있고 다른 논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일본의 그 군사력이 한반도 전쟁 억제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기 이전에
상당히 설득했고 인푸트가 됐던 핵심 논리가 요 두 가지입니다. 중국 꼭 망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망할 나라. 그러면 북한은 그 물에 휩쓸려 익사할 나라. 두 번째, 일본 없이는 우리 전쟁 못 이긴다. 이거예요, 이거. 두 가지로. 그렇게 딱 한번 그게 세팅이 되니까 외교부 장관의 저 말도 못마땅한 거야. 무슨 일본이 반컵을 채워. 우리가 채웠으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후에 안보실장이 3명이나 거쳐갔는데 전부 김태효한테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자기 생각이 어떻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대한민국의 안보실 차장이라는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어떻게 이따오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 사람이 한국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세금 받아먹고. 우리가 돈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따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피해자 가해자가 일본인데 가해자가 사과를 제대로 안 해. 물론 몇 번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말 바꿔버리고 사과하고 신사 가서 참배하고 사과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교과서에 또 바꾸고 사과하고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이런 나라가 무슨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그럼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는 사과하라 그러고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건 2차 가해예요, 2차 가해. 아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있는 거냐고요, 대체. 저 사람은 대체 어느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요건 약간 지금 사과할 마음론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흥분하고 있지만은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본이 과거에 사과를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일본은 그 사과한 걸 뒤집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뭡니까? 그거 사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두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전두환 대통령 그 일본 갔을 때 일본 왕한테 통서개념 사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그건 과거 역사라는 거죠. 그 사과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것도 취소하겠다. 무효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위안부에 관한 건 일본이 강제성을 다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사과 정도 얘기가 아니라 그 사과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사과 안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사실은. 그리고 KBS 진행자 그거 질문도 나이브한 거예요. 왜 사과를 안 한다 그러는데 아예 안 한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사과했던 것을 뒤집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 안 하는 게 일본의 마음이다 이래버리면 지금 일본이 역사 다 뒤집기 하고 강제동원 없었다. 위안부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독도는 지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심각한 거지. 우리가 지금 사과 못 받아서 지금 겨우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과할 마음이 없는 일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래버리니까 꼭지가 도는 거지. 어차피 앞으로 일본 사과 안 합니다. 그거 뻔히 다 알아요. 그 앞에 가서 사과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니들이 사과는 해놓고 지금 다시 군국주의로 되돌아가고 퇴행한 게 문제인데 이거 절대 용납 못한다. 이 소리가 나가야지.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일본이 퇴행적으로 군국주의로 돌아가겠다는데 그런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냐? 지금 그 얘기 나올 때예요, 지금. 원래. 이정찬 회장이 밀정 얘기했는데 아마 김태효와 그 일부 세력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추측이 되죠. 추측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까 김태효 얘기를 듣고 어떤 글이 떠올랐냐면요. 최근에 서울대 김영민 교수라고 계세요. 아주 글을 재밌게 잘 쓰시는 분이죠. 이번에 새로 낸 책이 가벼운 고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소리란 무엇인가? 철학자 해리 G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개소리는 진리에 무관심하다. 바로 그 점에서 개소리는 거짓말과 다르다. 거짓말은 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진리에 관심을 두지만
개소리는 진리에 무관한 채 그저 생각 없이 애매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다. 제가 김태호 얘기를 개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김영민 교수님의 책 가운데 이 글이 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공직자예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김태효 어느 나라 공직자인가. 오늘 사설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교 당국자로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가 봉직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뭐가 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가 했는데 나요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김종대 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소위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지명하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 정도로 얘기한 걸 보면 이분은 그냥 일본의 대변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가 생길 정도예요. 아니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 아직도 사과할 줄 모르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정된 사과를 하지 않은 나라가 그 나라가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 마음을 보고 참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체. 그리고 이게 지금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당한 사람들은 벽이라도 대고 그거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멱살이라도 한번 잡고 싶은 거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과하지 않으면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사과할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노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분노가 잘못된 거다. 그 분노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라면 이분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들 생각은 그거 같아요. KBS가 8월 15일 0시에 김희가요가 나오고 나비 부인이 나오고 김원호가 나오고 저녁에는 이승만으로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보여줘야 일본의 호감이 생긴다. 그래야 역사적 피해의식도 극복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저기 푸치니 오페라가 예술성은 뛰어나지 않냐. 거기에 일본도 저런 면이 있지 않냐.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게 역사를 이제는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던 거죠. 그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본의 관점에서 그들을 대리해서 국민의 의식을 한번 우리가 통제하거나 좋게 말하면 교육시켜보자. 이랬던 어떤 의도를 갖고 이번에 교육, 역사, 문화 이런 데 일제히 다 보초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독도 조약물도 없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이 슬픈 역사는 우리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단순히 일본에 충성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능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에 대한 범죄였어요. 인류에 대한 범죄. 이제 이 보편주의를 깨면서까지도 무언가 이제는 일본하고 하나 되거나 그쪽 편에 서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재포장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망상에 치우친 거예요. 이 망상의 이면에는 북한, 중국 곧 망할 거고 일본이 우리와 함께 한반도에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거고 또 일본은 우리 근대화의 원조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이 창조한 세계가 있어요. 그 속에서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일단 현실적이지 않은 세력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너무 당위성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눈엔 그게 극단주의로 보인다 이거예요. 변함없이님 잘 키운 밀정 하나 열 독립투사 안 부럽다. 일본발 통신 그러셨고요. 김영일님 김태효 같은 반민족 세력들 국민 세금으로 감옥에서 밥 처먹이지 말고 국적 박탈법 제정해서 전 재산 몰수 강제 추방시킵시다. 재산 되게 많아요. 여기도 아버지가 뭐 했어요? 모니카님, 김태호 밀정 새끼 지금껏 한 번도 자리 바뀌지 않고 유명한 국권이 지키고 검사죠. 있는 지 애비부터 일본 앞잡이인 놈. 유명한 검사 출신이고 또 처가가 대한항공 그 부회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인 재산도 압도적으로 많고 뭐 보면은 뭐 우리 사회 기득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 갖고 있죠.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바꾼 인사 있잖아요. 이것도 김태효가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결과다 이런 뒷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장호진 안보실장을 내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김태효가 실세고 장호진은 허세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때. 그러니까 안보 차장이 계속 실장을 바꾸는 거죠. 예. 그다음에 조태용 안보실장일 때도 그랬고 장호진도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신원식이 온 거예요. 그러면 11월에 한미일 안보 협력 문서가 제정되는데 거기까지만 사인하면은 신원식 용도도 끝나요. 저는 잘해야 연말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 전후든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대통령의 눈과기는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게 김태효 씨의 또 다른 직함이 NSC 사무차장입니다. 예. 거기가 모든 정보 실무 조직을 장악한 자리예요. 그렇게 보면 안보실장은 상징적 자리에 불과해. 실무 라인을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건 김태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신원식 김태효 간에도 상당한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자가 지금 용산에 있으면서 아니 그러면 안보실장을 김태효를 시키지 왜 안 시켜요? 이번에 본인은 희망했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뭐 오래 갈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도 한 번 더 그 완충 기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거든요, 지금. 국방부 장관 1년을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세간에 알려진 것 말고도 분명히 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긴급히 인사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안보실장으로 앉혀둔 거지 저거 일하는 자리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한꺼번에 내가 다 하냐고. 무르익어 가면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오늘 대한민국 대표 패널 두 분과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더니 오랜만에 동접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야, 이 불경기에. 예. 불경기. 다른 때 이거 20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항상 그 2만 명 이상 동시 접속했는데 요즘에 불경기라고 표현하셨는데 많이들 이제 힘들으셔가지고 그렇지. 그랬는데 오랜만에 2만 명 넘게 이렇게 동시 접속해서 보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아주 힘이 많이 났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오늘 또 동시 접속도 많고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필통님 아이디어인데요. 김종대 최진봉의 종횡무진. 그것도 좋네. 종횡무진. 정치평론계에서 종횡무진 활동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종횡무진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예. 종횡무진. 예. 김영일님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동그라미님, 보수형님 TV님, 앵커님 들어와 3번만 더 해주세요. 2번 하니까 동접자 2만입니다. 촌철들이 대단하죠. 대단하세요. 네, 대단하죠. 서병률님 딥블루 릴레이 동접 2만 가요 해주셨고요. 김영일님, 존경하는 백운기 선생님, 군사전력과 정대성님, 동갑내비 진봉성님, 오늘 또 날씨가 대급박이 꼬실날질 정도로 뜨겁네요. 예. 매일 새롭게님 들어와 지금 들어갑니다. 변함없이님 딥블루 들어갑니다. 들어오실 분 릴레이 갑시다. 소병률님 딥블루 흥해라 들어와. 낭만양이님 전범 국가인 일본을 옹호하는 보수라니요. 보수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보수죠. 보수의 가면을 쓴 내국 정권 탄핵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 김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김종대 의원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